제가 정말 웬만해선 불안을 안 느끼는데 요즘 불안합니다. 트럼프가 드디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격했고 트럼프 대통령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야만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핵 프로그램 중단을 거부하고 정말 급격하게 중동 분쟁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뭐 며칠 전만 해도 중동에서 분쟁은 있었지만 꽤 시장이 평온한 모습이었는데 미국이 직접 개입하면서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경제 토크에서는 블룸버그 칼럼을 보면서 미국이 이란을 타격하기 전까지의 시장 반응도 보고 앞으로 중동 분쟁이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하 기자, 오늘은 어떤 칼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존 오서스가 시장에서 이스라엘-이란 전쟁은 이미 끝났다라는 칼럼을 며칠 전에 썼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이 중동 분쟁을 좀 가볍게 여기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원래 전쟁 소식이 들리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겁먹고서 뭐 돈을 빼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정석이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금값이 오른다든지 안전 자산이니까요. 그리고 안전하단 또 미국 국채 가격이 뭐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금값은 좀 내렸고 오히려 조금 그리고 주식 시장도 크게 뭐 변동이 없었습니다. 유가도 처음에 막 이제 오르는 듯 싶었는데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칼럼니스트 오서스는 시장이 이번 사태를 지난 10년 동안의 다른 분쟁틀처럼 가볍게 여기는 듯하다라고 진단을 했고, 근데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시점이 주말이거든요. 지금 미국이 이란을 타격한 이 시점에 주식시장 또 원유 시장이 깜깜이 상태이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뭐 그런 움직임 때문인가. 하여튼 뭐 중동 하면은 뭐 석유잖아요. 핵심 그렇죠. 뭐 중동 분쟁 핵심이 석유인데 유가가 이제 그렇게 널뛰지 않았다는 게 신기합니다. 뭐 시장이 태평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석유에 있다는 분석이죠. 네, 그렇죠. 시장이 이제 믿는 구석이 두 가지 있었다는 게 오서스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전 세계 원유 재고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은 인위적으로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제 즉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좀 어떤 유휴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정학적인 분쟁이 일어나도 뭐 석유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높은 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감산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제 각 국가는 사실 약간 그 죄수의 딜레마처럼 그렇죠. 좀 이거 합의를 깨고서 좀 더 몰래 더 많이 생산하고 싶은 유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분쟁이 이제 이 몰래 증산하는 거를 굉장히 정당화 시켜줄 수가 있다. 아하. 이런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세계 시장 안정을 위해서 증산하겠다고 하면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비난하기 어렵죠.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이런 유인들은 유가의 하방 압력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게 분석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과거 데이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유가가 서방 경제, 유가가 서방 경제의 경기 침체를 일으키려면은 얼마만큼 뛰어야 됐느냐를 분석을 해보니까 단기간에 2배 이상 뛰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저가가 57.5달러였는데 경기 침체를 유발하려면 115달러까지는 뛰어야 서방의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렇게 단순 계산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주말 직전까지 이 WTI 가격이 70대 뭐 초중반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달러 이상 더 올라야 된다는 뜻이고,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침체를 일으킬 수준으로 오르려면 한참 남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시장이 좀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었느냐라는 게 오서스의 분석이었습니다. 4달러가 아니고 이제 40달러. 그러니까 뭐 40달러니까 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창고도 넉넉하고 유가도 위험 수위가 아니니까 뭐 시장이 안심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도이체방크 분석을 보시면은 1939년부터 폭락을 유발한 32개 정치적 사건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 사건들을 보면은 저점을 찍을 때까지 중앙값으로 16거래일이 걸렸고 요거를 다 회복하는데 17거래일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회복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지정학적인 충격이 발생을 하면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주 동안 약 6%를 하락을 했다가 이후 3주에 다 회복을 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래서 이 트레이더들이 지금 이렇게 뭐 좀 그 지정학적 이슈로 주가 하락을 했을 때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이장한 이사, 우리 파보스의 다크호스로 좀 벌써 팬덤이 시작됐습니다. 촌철살인의 이장한 이사, 어떤 이런 낙관적인 분석에 동의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적으로 낙관적인 분석에 동의합니다. 사실 과거의 기준으로 보자면 전쟁이 나면 이제 유가가 급등하고 주식시장, 금융시장이라든가 막 하락을 겪고 막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예전하고 달랐습니다. 금융시장, 뭐 실물경제 이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던 게 이제 기름값이었죠, 유가. 근데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게 이제 과거하고는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펙 플러스나 이런 데서도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많이 피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정부 때는 친환경을 강조하면서 기존 석유 산업에 대해서 약간 홀대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환경이 좋아져야 된다고 해서 미국에 많이 매장되어 있던 세계가스 등 이런 게 채산성 문제로 해가지고 채굴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필요한 기름은 뭐 중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다 썼죠.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었으면서 그 기반이 이제 보수층이 이제 텍사스를 기반으로 하는 화석 연료 산업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거기 다시 복원하고 활성화를 염두에 두니까 상대적으로 원유 수입도 미국 내 이제 자가 생산해서 자가 소비하는 형태로 많이 가고 대체되는 게 많았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초이근에 들어가지고는 또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그 중동에 가가지고 왕자 만나서 이제 이게 사실 원유 채굴의 주도권을 가진 나라가 사우디거든요. 중동에서. 이제 거기 만나서 이제 안정적 원유 공급에 대해서 여러 협약을 맺고 하니까 시장은 이제 바이든 때는 사실 그런 게 사우디가 막 안 좋았잖아요, 미국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줄이고 막 이래서 막 유가도 뜨고 이랬는데 공급을 늘려주겠다 이런 쪽으로 하니까 유가가 시장이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안정적으로 간 거로 보이고 이런 안정성이 이제 지금 뭐 주식시장의 하락 변동이 이제 예전하고 달라졌고 이제 낙관적인 상황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여러 번 하락도 있었지만 결국 이제 상승세로 가는데 이게 미국 증시가 이런 변동성을 이겨내는 비결이 뭘까요? 솔직히 지금 유가나 뭐 금융시장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그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게 지속될지 또 어떻게 뭐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오늘 서로 얽히고 설킨 게 이게 복잡한 세상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 트레이딩이나 이 헤지 펀드들처럼 이 단기나 초단기 투자하는 분들은 모르지만 일반적인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런 주변의 정치 및 사회적인 그 이슈에 따른 변동성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변동성이 워낙 많고 오른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제가 볼 때 제 생각은 이건 많이 나온 겁니다.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항상 변치 않고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항상 주가는 이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익 실적 그 회사에. 이거는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시 경제가 아니더라도. 네, 항상 그 회사나 어디에 이익을 따라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미래를 예를 들면 지향하는 회사, 지금은 이익이 안 나지만 뭐 10년 뒤나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기업들은 미래의 이익을 좀 너무 앞으로 땡겨와가지고 현재는 주가가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뻥튀기 되었다, 뭐 퍼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기업은 이익은 많이 나는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조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도 많아요. 원래 시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주가가 먼저 가고 이익이 뒤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 회사가 근데 정말 이런 경우에는 혁신적으로 미래에 만약 해당 사업을 주도하면서 이익을 나중에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주가는 이익하고 상호 수렴되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 변동이 있는 거를 일반 사람들이 잘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실적이 좋아서 먼저 가는데 주가는 이해 못 미치는 경우도 이 회사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주가는 반드시 해당 이익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종국에는
이 주가와 이익은 진행 과정상에서는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호 이런 게 많지만 항상 상호 수렴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이장한 이사 사실은 또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해서 네. 실제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근데 참고하세요. 이게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게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 아,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거 말은 제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쉽다고 얘기하잖아요. 돈 넣어보면 아닙니다. 얘기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기본 본질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큰 변동성이 딱 생기잖아요. 그런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감정에 따른 뇌동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명제가 만약에 공감합니다.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거는 저는 100% 그 해당 회사가 처음부터 좋지 않은 회사였어요. 그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그 회사의 그 리더십에 대한 문제 또는 다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게 별 볼 일 없는 회사로 전락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지. 이런 것이 이제 투자에 대한 사실 리스크인 거죠. 골랐는데 잘못 뽑은 거죠. 이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이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거, 좋은 거 이런 거를 구별하는 통찰력, 성관 이러는 걸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뭐 이장한 이사의 팬덤이 생기는 게 이런 실용적인 정보 때문이 아닌가. 투자 철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네, 위기 속에서. 예. 뭐 되게 좋은 도움이 되는 얘기 같고. 김준하 기자, 네. 존 오서스가 그 시장 낙관론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뭐 그동안의 시장에서 왜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런 데이터들을 짚으면서도 그러니까 꼬리 위험이라고 하죠. 꼬리 위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낮은데 한번 발생하면은 계속 좀 안 좋은 상황을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걸 꼬리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 분석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이란이 항복할 확률이 뭐 한 65% 정도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꽤 높은 수준이죠. 그럼요. 근데 이제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을 이제 25%로 봤고 그리고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인 이제 이란의 이제 기습적인 핵무기 개발 성공 뭐 이런 거 10% 정도로 봤는데 지금 보면은 미국이 개입을 했죠. 그렇죠. 네, 물론 미국이 개입이 그 제한적일 거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이번 사태가 진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 핵시설 중에 어떤 것들이 제대로 파괴가 안 됐다거나 몰래 핵시설을 이렇게 숨겨두고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뭐 트럼프가 뭐 노벨 평화상을 이제 뭐 꿈꾸고 그러는데 그건 좀 웃긴 것 같고 차라리 금메달에 그죠? 뭐 금메달이요? 이렇게 뭐 펜싱 금메달이나 뭐 하다못해 뭐 그래미상에 도전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노벨 평화상은 가장 안 어울리는 미 트럼프라는 생각이 들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죠. 이게 장안의 화제가 됐죠. 화두죠, 완전히.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뭐 세 가지 크게 이유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세계 경찰 방패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란이 이 해협을 막아도 미국 같은 강대국들이 이거 바로 해결을 해줄 거다. 이런 방패가 있다. 이게 첫 번째 근거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비밀 통로가 있다. 그러니까 석유 수출국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페트로라인이라는 동서 송유관을 뚫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더라도 얼마든지 이 원유를 실어다 나눌 수 있는 이 통로를 구축을 해놓은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해협이 막혀도 원유 어떤 그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 그리고 세 번째는 손익 계산 방패인데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해협을 막으면 자기네들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완전 물귀신 작전이라는 걸 본인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치는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란한테는 이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우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까지도 사실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하는 걸 결코 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이런 걸 택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네. 뭐 세 가지 방패가 뭐 튼튼해 보이는데 특히 김준하 기자가 워딩한 손익계산 방패 이게 정말 튼튼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란이 상식적으로만 행동을 했을 때만 유효한 어떤 가정인 것이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계속 밀어붙인다면은 진짜 저는 이게
가능성이 0%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네, 왜냐면 진짜 전 비이성의 시대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그렇죠.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가능성을 너무 낮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존 오서스의 지적이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붕괴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한 게 사실이라면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이 카드를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또 해봅니다. 네. 사실은 뭐 이란이 미국에 대한 어떤 증오,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몰아붙였을 때 우리 다 같이 죽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김준하 기자 말대로 그 비이성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비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성적인 걸 수도 있고 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진짜.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불안합니다. 이장한 이사, 뭐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군사 전문가, 뭐 정책 전문가 이런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그 테일 리스크 중에서 10% 확률이지만 그 이란에 지금 뭐 핵무기 뭐 그걸 지금 폭격을 해가지고 네. 뭐 핵무장을 완전히 포기시켰다는 얘기는 하지만 또 뭐 다른 쪽으로 그 핵 저기 뭐 물질을 옮겼다는 얘기도 뭐 뉴스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좀 그 핵무기 개발에 따라서 핵무장을 하는 건 기존 전쟁 양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특히 이스라엘은 땅덩이가 작잖아요. 네네네. 이 땅덩이 작은 데는 주요 도시에 핵폭탄이나 핵무기가 떨어지면 거기는 그냥 회복 불능이 돼버려요. 큰 나라들은 그래도 딴 데 가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그 전에 보면 시리아, 네네. 이라크 이런 데도 다 못하게 그냥 폭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이란 이런 데도 왜냐면 중동에 가지면 얘네들도 자기네를 다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이 지금 상호 핵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 네. 이게 전 세계가 만약에 이스라엘 편, 이란 편 이렇게 나눠가지고 싸움한다. 이게 세계대전 불러일으키고 뭐 이렇게 보면 이거는 뭐 사실 지금 뭐 저희가 논하고 있는 뭐 주식시장, 금융시장, 실물경제가 뭐 어떻게 침체 얘기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면 세계는 그냥 원시 시대로 가고 아마도 먹는 것을 제일 걱정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뭐 문화가 아니라 먹는 거. 왜냐면 막힐 거예요. 그럼. 저기 먹는 거에서부터 다 막힐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가 그냥 망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뭐 이란의 주요 인물들 있잖아요. 군대나 막 과학기술자들의 여기를 표적 타겟으로 해가지고 다 암살한 걸 보면은 그 상상 외로 첩보력이나 정보력이 매우 뛰어난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놀랐습니다. 그냥 그 간첩들을 심어놓고 그 간첩들이 하는 거예요. 그 미사일을 쏜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 2,00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지금 저 지상전을 할 수가 없어요. 2,000km 떨어져 있으면 공중정권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 요인들의 집 아파트를 갖다가 전체를 폭격한 것도 아니고 그 호수만 폭격하는 거는 압력이나 폭탄 이런 걸 전부 다 재가지고 거거든요. 그럼 그 근처에 있던 데가 설치하고 타겟을 이런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보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란이 만든 거를 핵 이런 거를 어떻게든지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참 사실 근데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인간들의 본성이 아주 못돼 먹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로마 듭니다. 시대나 중세 시대나 지금이나 네네네. 전쟁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은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창칼 이런 무기를 쓰다가 뭐 전투기, 미사일, 드론 이렇게 새로운 무기 체계로 업그레이드만 했지. 업그레이드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그냥 아주 없애려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인간 본성들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씁쓸해요. 네. 인간 본성도 좀 평화지향 쪽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좀 돼야 되는데 좀 안정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세계 뭐, 평화를 예, 위해서. 그러게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는데 중동 분쟁까지 또 근데 이게 얼마나 확산될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고 뭐 어찌됐건 이스라엘은 뭐 손자병법으로만 보면 정보, 간첩 이용을 잘하는 뭐 그런 거는 확실한 것 같고 이장한 이사 얘기대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전쟁이 크게 일어나면 먹는 문제로 돌아가는. 배고파. 맛있게 식사하시죠. 콩국수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또 이걸 또 맛있게 먹을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파무새 경제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